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의 급격한 이탈로 코스피와 코스닥은 또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국기문란이라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대통령과 행정부를 패싱했다고, 민주당은 비선 실세가 개입해 인사가 번복됐다며 인사 참사라고 공격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에 대한 징계 심의가 연기된 데 대해 그 사이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기를 바라는 기우제식 징계라고 비판하는 등 당내 윤리위 활동에 대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의 내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이 지난해 대통령 직속위원회 22곳의 활동을 전수조사했습니다. 1년 동안 회의 3번을 열고 약 16억 원을 쓴 것도 있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각종 직속위원회를 최소화해 4-5개만 남기겠다며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사람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례적으로 검찰의 사형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내일까지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로 비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에선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이어지기로 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 넘었습니다. 연일 연고점을 찍었던 연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1,300원마저 넘은 겁니다. 지금까지 환율이 1,300원을 넘은 건 딱 4번. 이번에도 역사적인 경제 위기에 봉착했다는 뜻이 되겠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팔아치우는 주식시장 역시 또 연중 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첫 소식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 연속 연중 최고점을 찍던 원달러 환율은 외환시장 개장 20여 분 만에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장중 1,302.3원까지 오른 뒤 등락을 거듭하다 1,301.8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7월 이후 13년 만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처음 인정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졌습니다. 정부는 환율 상승을 억제하려고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부는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시장 안정 노력을 실시하는 한편 환차손을 피하고 달러 자산으로 갈아타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어제 2,400선이 무너졌던 코스피는 28포인트 더 내려가 연중 최저점을 경신했고 코스닥은 이틀 연속 4% 이상 하락하며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원화 약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고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줄어들면서 향후 역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들이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미국 경기 침체 현실화와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가시화할 것을 감안하면 원달러 환율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도 5달 연속 오르며 이 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수입 물가 상승까지 더해지면 이번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원자재, 중간재, 최종재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어디에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어서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식당. 벽에 붙여진 대형 메뉴판에 가격 조정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공급망 차질 등의 여파로 재료값이 시시각각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달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지수는 119.24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9.7%나 올랐습니다. 5개월 연속 상승세로 지수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인 공산품은 국제 유가 상승 영향으로 14.8% 올랐고 전력, 가스 등은 16.7% 올랐습니다. 세부 품목 중에서 경유는 무려 112.6%, 돼지고기 34.8%, 닭고기 26.8%, 국제 항공 여객은 26.0%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한두 달 후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만큼 이번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에 도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물가 흐름은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양상, 국제 원자재 가격 추이,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상승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죠.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6.3%나 오른 상황. 우리나라 경제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한꺼번에 찾아오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명욱입니다. 물건을 사기도 겁나고 해외로 돈을 보내야 하는 부모님들은 잠이 안 옵니다. 최은미 기자, 도대체 왜 이렇게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는 겁니까?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지금껏 괜찮다 하면서 시장을 안심시켜 왔는데 어젯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의회에 출석을 해서 처음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말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It's certainly a possibility. It's not our intended outcome at all, but it's certainly a possibility. 네, 이렇게 경제가 악화될 때 투자보다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전 세계 현금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게 달러죠. 이 달러를 보유하려는 심리가 커지면서 달러 가치가 치솟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그거 하나입니까? 네,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인데요.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는데 같이 보시면 올 초만 해도 기준금리가 미국이 0.25%, 우리가 1.25%로 우리나라가 5배나 높았습니다. 그만큼 이자를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한꺼번에 0.5%, 0.75% 이렇게 막 올리면서 지금은 우리하고 1.75%로 같아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달에는 1.75%를 더 올릴 분위기입니다. 우리 한국은행은 지금 다음 달에 0.5% 올리는 것도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이자 더 많이 주는 미국으로 돈이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죠. 게다가 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크니까 남들보다 더 빨리 가야 된다라는 심리가 작동을 하면서 달러 가치가 더 급하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1,300원을 넘은 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그때만큼 심각하다, 안 좋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었던 때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딱 4번 있었습니다. IMF 사태죠. 19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그리고 2001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인데요. 돌아보면 우리 경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위협했던 굵직한 사건들이고 이 당시에 정말 힘들었던 기억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역사적인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수치가 같으니까요, 경제 지표가. 하지만 우리 기억에 깊이 새겨진 외환위기 상황을 우려할 거는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가 4천억이 넘는 달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 여건을 감안했을 때 지금의 보유액은 전혀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가 지금 적자긴 하지만 수출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갖고 있는 돈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다는 건데 환율이 더 오르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환율은 어느 정도까지 더 오를 것으로 보십니까? 네, 사실 그게 가장 관심이실 텐데요. 전문가들은 일단 1,300원이라는 굉장히 강한 심리적인 저항선이 지금 뚫린 만큼 당분간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1,320원에서 많게는 1,350원까지 열어놔야 한다는 분석이 다수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단기적인 접근 관점에서 1,320원까지는 열어놓고 시장 상황을 좀 주시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1,320원이라는 가격은 다음 달 발표될 6월 그 물가 지표가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으로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즉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는 게 확인이 되고 그래서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기 전에는 달러 강세가 계속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요. 그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극적으로 마무리가 돼서 이 원자재나 석유 그리고 식량 공급이 원활해지고 물가도 잡힌다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겠죠. 진짜 빌어야겠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M 최은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어이가 없다며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경찰이 인사안을 올리면 행안부가 받아서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는데 대통령은 한 번밖에 재가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2번이나 인사안이 나갔냐 이거죠. 지금 행안부와 경찰의 해명이 다르죠. 윤 대통령은 우선 행안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청년 경찰청장에게 엄중 경고한 셈입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재가도 나지 않은 인사가 발표된 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은 이거는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행정안전부에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해버렸다며 경찰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경찰 길들이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인사가 밖으로 유출이 되고 이번 논란으로 임기를 한 달 앞둔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 대통령실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석 부분에 대해 가능하다 아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이미 충분히 설명하셨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 경찰 통제란 비판에 대해 법무부도 검찰국을 두고 있다는 말로 응수해 경찰국 설치 강행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은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경찰을 책망했는데 국민의힘에선 오전에 실무진의 단순한 실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랬다가 대통령이 경찰에 책임을 묻는 분위기라설까요? 경찰이 대통령과 행안부를 패싱한 거라며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을 찾아가 인사 번복에 비선 실세 개입 의혹이 있다며 경찰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경찰 편을 들었습니다. 선한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경찰청을 찾아가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경찰국 신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선 비선 실세 개입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2시간 동안에 그 인사가 번복될 때에 무언가의 개입이 있었다. 제가 볼 때는 실세의 개입이다. 이것이 비선 실세냐 혹은 개선의 실세냐. 민주당은 경찰 장악 시도에 앞장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릴 것을 우려해 경찰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국민의힘도 적극 방어하고 나섰습니다. 오전만 하더라도 실무진의 단순한 실수라고 평가했지만 행안부 발표가 맞겠죠. 그리고 단순한 실무진의 실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후엔 보다 강한 어조로 경찰을 비판하며 각을 세웠습니다. 경찰이 대통령과 행안부를 패싱하고 인사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로 잡았습니다. 바로 잡자 인사 번복, 인사 참사라는 프레임으로 민주당에선 관련 TF를 만들어서 행안부 장관 출석을 요구하는 방침이어서 경찰 통제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은 더 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치안감 인사 발표가 있던 그제 행안부와 경찰 사이엔 묘한 갈등 기류가 있었습니다. 오후 1시 경찰개혁자문위원회가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하자 긴급회의에 들어간 경찰청 수뇌부가 오후 4시 50분쯤 권고안은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반발성 입장문을 내고 저녁 6시 15분쯤 행안부 파견 치안정책관이 첫 번째 인사안을 보내면서 그게 공개됩니다. 그런데 2시간이 조금 지난 8시 38분쯤 갑자기 먼저 보낸 인사안이 잘못됐다면서 치안정책관이 새로운 인사안을 다시 보내서 공개를 합니다. 6시 15분부터 8시 30분까지 인사안이 번복되는 2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행안부와 경찰의 입장이 다른데 그 중간에 있던 치안정책관은 진실을 알고 있겠죠.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상 경찰 고위직 인사는 경찰청과 행안부, 대통령실이 사전 협의를 거칩니다. 경찰의 추천과 행안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 재가 형식으로 최종안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치안감 인사번복 사태를 두고 행안부와 경찰청의 말이 서로 다릅니다. 경찰은 행안부가 보낸 인사안을 공지했고 수정 요청이 와서 다시 배포했다고 밝힌 반면
행안부는 경찰청이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기한 단계 인사를 공지해 사달이 났다고 설명합니다. 경찰청 안에서 그 기한을 만드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대통령님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10시 좀 전에 결재를 한 번 하셨고요. 다만 MBN 취재 결과 경찰청이 보낸 치안감 인사안과 행안부가 첫 번째로 전달한 인사안은 서로 달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로선 행안부가 손을 댄 인사안이니 최종안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의문은 남습니다. 우선 경찰은 그제 오후 4시쯤 행안부로부터 치안감 인사예고를 들었다며 6시 15분쯤 치안정책관에게 인사안을 받은 뒤 7시에 내부망에 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행안부가 왜 대통령 결재도 없이 3시간 전에 인사안을 보냈는지 설명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경로로 명단을 경찰에 전달했는지 밝히는 게 사태 전말을 밝히는 열쇠지만 전달자인 행안부 파견 치안정책관은 침묵 중입니다.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는 28일쯤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경찰 인사도 그렇지만 어제 난 검찰 인사도 공석인 검찰총장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 말이 많습니다.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다 한 거죠. 안 그래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민정수석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후임 총장은 바지 총장, 식물 총장이 될 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단행된 검찰 정기 인사는 검찰총장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부와 여러 의견을 놓고 인사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했고 어떤 총장님이 오셔도 그 참모들과 함께 일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검찰청법 34조 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해 총장 패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간 간부급 인사도 예정돼 있어 검찰 안팎에서는 후임 총장은 인사권이 없는 식물총장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 마음대로 검찰 인사를 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인선을 미루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장 패싱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법무장관이 이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주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과거 발언을 근거로 달라도 너무 다르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직이 2달 가까이 공석인 가운데 대폭 인사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총장직을 누가 수행하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를 2주 뒤로 연기했죠. 이 대표는 비가 올 때까지 비는, 아니 새로운 게 나오길 기다리는 기우제식 징계냐며 반발했는데 반대쪽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선 증거인멸 의혹으로 측근이 징계를 받게 생겼으니 그럼 성상납 의혹은 자동적으로 인정이 되겠죠. 이 대표에게 좋을 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5시간 동안 회의한 결과를 자정쯤에야 발표한 국민의힘 윤리위 회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는 다음 달 7일로 연기했고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선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 대표 지시로 제보자를 만나 성상납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증거인멸 의혹에 관한 혐의 유지 위반 선고를 심의를 하기로 징계를 할지 안 할지도 소명을 다 들어봐야 되겠죠. 2주 동안 성상납 의혹의 이름이 오르내려야 하는 이 대표는 기우제식 징계라고 비판했습니다. 2주 사이에 뭔가 새로운 본인들이 참고할 만한 게 나오길 기대하는 거지. 야, 이건 뭐 기우제식 징계냐.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냐 그러면.
김철근 실장도 참고인으로 출석했는데 징계 절차를 시작한 건 규정 위반으로 절차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윤리위에 어떤 배우가 있는 게 아니냐, 윤리위가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는 등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조수진 최고위원은 민주당 사례를 들며 원칙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팬덤 정치와 내로남불, 각종 성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용인이 더불어민주당의 패착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 역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공식 출범한 혁신위원회 활동을 통한 국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최근 선거에서 연패한 더불어민주당이 돌파구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진희 기자, 비공개 토론이 한창이라는데 이재명 의원도 거기 참석했다고요? 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몰렸던 게 이재명 의원의 참석 여부였는데 토론회 시작 직후 도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당대표 선거 출마 여부의 질문이 몰렸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대표 출마 관련해서 결심을 서셨는지요? 아직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당원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또 선거 패배의 책임은 후보인 저에게 있다고 했고 전해철 의원의 불출마 선언 혹은 재선 의원들의 불출마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체제 들어서 첫 번째 워크숍인데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까? 네,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첫 세션의 그 토론 주제는 민주당의 진로였습니다. 비대위 활동, 그리고 여당과의 줄다리가 이어지고 있는 원구성 협상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요. 또 그동안 있었던 각 단위가 평가한 선거 패배의 원인의 보고에 이어서 자유 주제를 두고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게 맞느냐, 세대 교체가 필요한가, 팬덤 정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격론이 예상되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의 이야기와 조금 견해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두 번째 토론은요, 제비 뽑기로 구성되는 조별 토론인데요. 공교롭게 당권 경쟁자인 이재명 의원과 홍영표 의원이 같은 조가 돼서 눈길을 이끌었습니다. 내일은 팀별 토론 결과와 함께 결의문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이 열리는 충남 예선에서 MBN 뉴스 주진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우정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준석 대표가 안 그래도 윤리 문제로 지금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는데 오늘 배현진 최고위원하고 또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네, 먼저 두 사람 간에 벌어지고 있는 신경전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으로 오늘부터 비공개 회의에서 현안 논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비공개 회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애시면 어쩝니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이 누차 누출되면서 실제로 언론에서 대표님께서 많이 유출을 하시지 발언권을 득하고 않았습니까? 말씀하세요. 스스로도. 뭘 유출시킵니까? 본인이 제일 많이 하셨어요, 여태까지. 내 얘기를 내가 유출했다고? 내 얘기를 내가 유출했다고? 언론에 나가서 얘기 제일 많이 하셨다고요. 잠깐. 오늘 장면을 보시면은 이제 배현진 최고위원이 악수를 건네려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거부를 하죠. 네. 그러자 배 의원이 포기하고 이 대표 옆에 있는 정미경 최고위원과 악수를 한 뒤에 다시 이 대표의 어깨를 툭 치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서로 약간 뭐 미소도 띄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장난 같죠. 하지만 네. 장난은 아닌 걸로 이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두 사람 간에 거친 설전이 이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배 최고위원이 벌써부터 공천권 가지고 싸운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을 위해 얘기하면 대표가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공천권이라는 단어가 그 자신이 주도하는 혁신위를 겨냥한 걸로 받아들인 이 대표는 아니 지역위원장 뽑는 게 공천이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설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배 최고위원을 보면 겉으로는 웃으면서 이 대표를 상대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먼저 앞서 자기 정치를 선언했던 이 대표에 못지않게 이 배현진 최고위원 역시 각을 세우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자기 정치로 맞서고 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무리 최고위원이라도 초선 의원의 독단적인 행동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른바 윤핵관이 배 최고위원 뒤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 지난번처럼 정진석 국회 부의장 같은 연배가 젊은 이 대표와 붙으면 조금 모양이 빠지죠. 네. 하지만 연배가 비슷한 배 최고위원이 이 대표와 붙으면 당대표 위치에 있는 이 대표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그러네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뭐 당대표와 각을 세우려는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은 있고요. 언론에서 해석하기를 이제 친윤계의 이미지를 구착하기 위한 행동들 아니냐라는 말들이 있죠. 이런 모습을 보고 배현진 최고위원을 영입했던 인물이죠.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이 당대표의 미숙한 지도력도 있지만 또 공개회의에서 반기를 드는 것도 안 된다라면서 두 사람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네, 이번엔 서해 공무원 피살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핵심인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관이 공개 못한다고 했다고요? 네, 이제 피살 공무원 유족 측이 이제 낸 정보 공개 청구를 기록관이 거부했습니다. 네. 그 법에 따라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또는 고등법원 영장이 있어야만 공개할 수 있다는 원칙론을 내세운 겁니다. 결국 유족 측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네. 이 사망 유족 측 이제 이 씨의 형이죠. 이래진 씨는 내일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서 이 기록 공개를 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고요. 네. 다음 주에는 결국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키를 쥐고 있죠. 이 민주당을 찾아가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만나보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뭐가 있는지 그 목록도 공개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이 돼 있다고요.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이 피살 TF는 국방부를 찾아갔는데 뭐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국민의힘 TF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해경청을 찾아가서 해경청장의 사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었죠. 네네. 그 오늘 국방부 방문에서는 그 앞서 피살 뒤에 소각을 확인했다 해서 갑자기 소각이 추정된다로 낮은 입장을 이제 바꾼 게 당시 서주석 이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9월 27일 날 서주석 NSC 사무처장의 지시로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서 지침서를 보내서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이어 유일한 월북 근거라고 하는 거죠. 이 감청 정보가 7시간에 수백 페이지 분량이나 되는데 이 월북이라는 표현은 딱 한 문장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딱 한 번 나왔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운영했던 청와대 국민청원 결국 없어집니까? 네, 대통령실은 기존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대체할 국민제안이라는 이제 홈페이지를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네. 그 기존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내용을 외부로 공개함으로써 그 여론몰이용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네. 입장을 밝힌 겁니다. 20만 건 이상의 동의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민원 입장에서 받지 못한 채 사장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대신에 새로운 국민제안은 청원법에 따라 비공개 원칙으로 또 여론 왜곡이나 매크로 조작 같은 거를 막기 위한 100% 실명제로 또 특정 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은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국민청원처럼 20만 명이라는 답변을 채우지 않아도 모두가 답변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괜찮으면은 답변을 다 해줄 거다. 사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었지만 국민을 갈라치게 한다는 그런 비난도 있었습니다. 네, 많은 분이 알고 있는 조국 사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양쪽으로 갈리는 바람에 경쟁적으로 양쪽에서 모두 청원 동의를 유도하고 나섰던 사례가 있죠. 맞아요. 또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슈몰이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졌지만 그 결과 설익은 입법이 됐다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반면에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만 명 동의로 수사에 동력이 생겼고 그 결과 조주빈, 문영욱 같은 주범들이 체포되고 또 처벌을 받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냈다는 이제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 국민을 갈라치기 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살려야겠지만 반면에 말씀드린 N번방처럼 청원 공개로 이제 긍정적인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길을 막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장점만 살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정치부 오정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위기 속에 경비 절감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위원회 통폐합을 지시했습니다. MBN 취재팀이 대통령실 직속위원회 22개를 전수조사해 봤더니 1년에 회의를 딱 3번 하고 16억 원을 쓴 위원회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4-5개만 남기고 모두 없애거나 부처위원회와 통폐합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과 함께 총 600여 곳에 달하는 정부 소속 위원회를 통폐합할 뜻을 밝혔습니다. 경제 위기 속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소속위원회 22곳이 지난해 회의 등의 공식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조사해봤습니다. 그 결과 한 달 평균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위원회는 전체의 3분의 1에 가까운 7곳이었습니다. 이 7개 위원회에게 편성된 예산은 약 77억 원이었습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지난해 16억 원을 쓰고 본회의 및 분과회의를 3번만 열었고 워크숍, 간담회, 현장 방문도 없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서면회의도 열지 않은 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입니다. 약 31억 원을 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지난해 6번의 대면회의와 3번의 서면회의만 했습니다. 평균 30억 원을 쓰는 대통령 소속위원회는 예산 대부분을 사무국 유지에 쓰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최대한 줄여 신설된 국민통합위원회를 포함해 4-5개 정도만 남기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15개 이상이 없어지면 400억 원이 넘는 예산 절감 효과가 나올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까지 훔쳐서 달아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예약 때문에 태울 수 없다고 하자 택시기사를 때리고 직접 운전대를 잡은 건데 이를 말리려던 행인들까지 때렸습니다. 이시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거리 끝에 한참 멈춰있던 택시 한 대가 조명을 깜빡이며 도로를 질주합니다. 이어 한 남성이 손을 흔들며 택시를 쫓아 뛰어옵니다. 택시를 빼앗긴 기사가 택시를 쫓아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40대 남성 A씨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훔쳤습니다. 가드레일과 소화전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저기 소화전이 부서져서 저걸 부셨어요.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을 봤는데 그냥 어떤 사람 한참 뛰어가는 걸 보이고. 남성은 이곳에서 택시에 일방적으로 승차한 뒤 하차를 요구받자 기사를 주먹과 가방으로 수차례 때렸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기사를 계속 때렸고 만류하는 행인 2명까지 넘어뜨렸습니다. 택시를 빼앗은 A씨는 강남구 신사동까지 약 6km를 달렸고 경찰이 추격전 끝에 검거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A씨를 강도와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주로 발표 때 많이 사용하는 레이저 포인터는 아이들이 갖고 놀기도 하죠. 때문에 고출력 레이저는 수입과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데 안전 기준을 최대 121배나 초과한 제품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판매한 업체 3곳이 적발됐습니다. 별 지시기로 불리는 위험한 레이저 포인터. 하지만 이미 3만 점 이상이 팔려나갔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풍선에 레이저 포인터를 비춥니다. 6초 만에 왼쪽 풍선이 터져버립니다. 이번엔 비닐봉지에 레이저를 쏘자 작은 구멍이 뚫리고 먹지에 닿으면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수입과 국내 유통이 금지된 고출력 레이저 포인트의 위력입니다.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 초과한
이런 고출력 레이저 포인트를 중국에서 밀수입해 판매한 업체 3곳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안전 기준을 초과한 이 레이저 포인트는 휴대용 랜턴으로 위장돼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수입 업체들은 3년 전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레이저 포인트 3만 4천여 개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고출력 레이저 포인트는 주로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는 일명 별 지시기로 불리며 캠핑 등 야외 활동을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팔렸습니다. 해외 직구로 수입되는 물건 중에 안전 시험을 거쳐서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출력 레이저 제품은 자칫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망막과 맥락막의 온도를 올려서 단백질 변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망막 염증이나 맥락막 염증을 발생시켜서 시력에 영구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세관은 업체들이 보관하고 있던 7천여 점의 레이저 포인트를 압수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판매된 제품의 회수와 폐기를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일주일 전에 끝났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현장에선 욕설이 난무하고 파업 조합원들 대신 물건을 실어 나르는 화물차 기사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죠. 분명 모욕죄에 해당하지만 그래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할 수도 있지만 신고도 하기 어렵습니다. 유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가 마비됐던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입니다. 사측이 파업을 벌인 물류 자회사 이외에 다른 곳과 계약을 맺고 나서 물동량은 평소의 80%로 올라갔습니다. 특수고용직으로 이천과 청주 공장을 담당하다 파업을 했던 기사들은 계약이 해지됐거나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자가 간 현장은 종일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조합원들은 물량을 싣고 공장을 오가는 차량의 기사들을 향해 거친 표현을 이어갔습니다. 사장님들 원래 하시던 일 하세요. 여기 오지 마시고요. 야, 세분도 안 내려. 노조는 순간적인 감정 표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내 피와 땀으로 만들어 놓은 일터에 나무 용차가 약 올려서 나가면은 감정이 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실어 나르는 기사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받고 욕을 먹어도 저희도 어려우니까 여기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친고죄니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을 딱 특정해서 겸멸적 표현을 한다기보다는 시위 과정에서 그냥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니까. 동료로 동고동락했던 일터가 한순간에 험악한 말이 오가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지난해 12월 돈을 뺏을 목적으로 여성을 살해하고 범행을 도운 공범까지 살해 암매장한 권재찬에게 1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나온 건 3년 만인데 재판부는 그 이후로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 알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권재찬은 시신을 차 트렁크에 넣어 도로에 버젓이 두고 달아났습니다. 이튿날에는 범행을 도운 공범마저 살해해 인천 영종도의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동기는 돈이었습니다. 권 씨는 50대 여성에게서 귀금속과 신용카드 등 1,500여만 원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까? 동기는 왜 먼저 준비해 주신 건가요? 권 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최근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권 씨가 2003년 살인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두 사람을 살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도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결과가 매우 중대한데도 반성하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권 씨가 감형돼 석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전자발찌 30년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1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기는 2019년 11월 경남 진주에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5명을 흉기로 살해해 기소된 안인득 이후 3년 만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최대 120mm의 많은 비가 내릴 거라고 하네요. 국지성 집중호우로 비 피해가 우려되는데 반대로 대구 경북 지역에선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조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이 불어난 하천 옆으로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고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한 시민은 망가진 우산을 잡고 겨우 길을 건넙니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서울 도심엔 싱크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의 강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제주와 남해안은 모레 오전까지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엔 반대로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저기압과 정체전선이 맞물리면서 비구름이 주로 서쪽 지역에 형성된 탓에 경북 지역엔 뚜렷한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밤으로 덮어 들어가면서 이 대구 경북 쪽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비의 양이 상대적으로 서쪽 지방에 비해서 적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높였습니다. 특히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하천과 해안가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혹시 모를 산사태나 범람 피해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MBN은 생애 주기별로 발달 장애인의 삶과 정부 대책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면 발달 장애인과 가족들의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발달 장애인의 취업률은 고작 30%. 취업할 곳도 부족하고 교육을 받기도 어렵거든요. 하지만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조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달 장애를 가진 강혜진 작가에게 그림은 어릴 적부터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였습니다. 비장애인과 같은 일상을 살긴 어렵지만 특유의 집중력과 풍부한 상상력을 살린 덕에 그림은 특별해졌습니다. 엄마 좋아라는 작품은 화려한 타일 무늬로 생동감이 넘칩니다. 엄마가 쉬고 나갔다가 나 방금 들어왔는데 너무나 엄마를 기다렸던 거에서 반가운 마음에 엄마 왔어요 하고 마주 나온 거예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에 놓인 게 알려지며 진가를 인정받았습니다. 에너지가 한쪽에 몰아져 있기 때문에 다른 영역을 충분히 끌어냈었을 때는 저희도 모르는 엄청난 파워를 늘 발휘하는 걸 보거든요. 마트와 똑같은 세트장에서 능숙하게 물건값을 계산합니다. 계산은 현금 카드 중에 어떤 것으로 하시나요? 병원에선 환자의 활동을 보조합니다. 식사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초월급 받으면 제 옷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싶습니다. 사소한 것만 달라져도 불안에 시달리는 발달장애인 특성상 직업 현장과 똑같은 세트장을 만들어 반복 훈련을 실시하는 겁니다. 훈련생에 따라서 100번에서 1000번까지 반복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강점도 다르고 정보랑 사물을 받아들이는 인지 능력도 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받으면 영화관이나 병원, 도서관 등에서 간단한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나마 성공한 축에 속합니다.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취업한 사람은 6만여 명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29.3%로 10명 중 3명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표준사업장은 아직 전국 566곳,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도 전국에 19곳에 정원은 30여 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맞춤형으로 정부 일자리를 늘려주시는 양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을 하셔서 같이 이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동시에 강혜진 작가처럼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다양하게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저희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MBN 뉴스 조유로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참여한 작전계획 회의를 공개했는데 우리나라 포함까지 담긴 지도가 거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소형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전술유도 무기, 단거리 미사일을 어디까지 닿게 할까 운용 거리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누가 봐도 일부러 걸어놓은 건 맞죠. 우리 군은 의도적이라며 북한이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북한이 사흘째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를 열어 작전 계획 수정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당의 군사 전략적 기도에 따라 조선인민군 전선 부대들의 작전 임무를 추가 확정하고 작전 계획을 수정하는 사업과 중요 군사 조직 편제 개편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 앞에 포항까지 동해안 축선이 그려진 남측 지도를 걸어놨는데 표기된 작전 계획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지도는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접경지에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군은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관련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래 17번 중앙군사위 회의는 항상 하루에 끝났는데 사흘째 진행은 이례적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점 타격에 가까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본인들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고의적으로 과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지도를 공개하며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어제 전투기의 중력 가속도, 그러니까 본인 체중의 6배 압력을 20초간 버텨야 하는 비행 환경 적응 훈련에 기자 10명이 지원해 4명이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를 통과한 MBN 강영호 기자가 이번엔 F-15K 전투기를 타고 주요 격전지를 둘러봤습니다. 모레 25일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2년이 되는 날이죠. 강영호 기자가 아직도 남아있는 전쟁의 상흔을 하늘 위에서 담아왔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우리 공군의 역사적인 첫 출격이 이뤄진 대구 기지입니다. 당시 미군으로부터 F-51 전투기 10대를 들여와 단 30분 남짓의 훈련만 거친 뒤 전투에 투입됐는데요. F-15K 전투기를 타고 한국전쟁의 격전지를 둘러보겠습니다. 굉음을 내뿜으며 활주로를 이륙한 지 5분이 채 되지 않아 편대 아래로 영일만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학도병들이 결사항전을 벌인 포항엔 경제 발전의 상징인 포항 제철소가 들어섰습니다. 임시 수도였던 부산엔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광안대교와 무역 대국의 상징인 부산항이 자리했습니다. 세종시 상공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미 공군의 F-16 편대가 합류해 한미연합 초계 비행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공군이 선두를 이끄는 가운데 한미연합 편대는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찾았던 삼성전자 평택공장 상공을 가로지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안전한 한미동맹을 통해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적이 도발하면 압도적인 힘으로 단호하게 제압하겠습니다. 승오리 철교 폭파작전 등 주요 작전에 출격이 이루어진 강릉 비행장은 우리 공군에겐 마음의 고향과 같습니다. 70여 년 전 조국을 지켜낸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빨간 마우라들의 거침없는 비행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미국의 열돔 현상이 발생해 수천 마리의 소들이 폐사했습니다. 스페인 남부에선 기온이 43도를 기록했고 이탈리아엔 7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닥쳤죠. 지구촌이 이상 고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들판의 소들이 뻣뻣하게 굳은 채 다리를 하늘로 올리고 죽어 있습니다. 지난 16일 미국 중부 캔자스주에서는 한꺼번에 수천 마리의 소가 고온으로 폐사했습니다. They've lost somewhere between 20 and 30,000 head of cattle. 지난주부터 이상 고온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국립기상청은 인구의 3분의 1인 1억 2,500만 명이 폭염 영향권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스베이거스는 66년 만에, 피닉스는 104년 만에 최고 기온을 찍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갇히는 열돔 현상 때문입니다. 영국 국회의사당은 달궈졌고 프랑스 에펠탑 앞 분수대는 아예 수영장이 됐습니다. Yeah, so this is my first time in Paris, and we're trying to cope with it, drinking lots of water, make sure we're wearing sunscreen, staying in the shade, but it's hot. 스페인 바르셀로나 해변에는 피서객이 대거 몰렸습니다.
La vague de chaleur, je dirais plutôt inquiétante, puisque bon, ça prouve quand même un dérèglement climatique qui est assez conséquent. 지난주 남부 지역에서 43도를 기록한 스페인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서부에서 대형 산불이나 3만 헥타르를 태웠습니다. 이탈리아는 7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닥쳤고 로마에서는 고대 네로 황제 시대의 다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간의 탄소 배출은 기후 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Obviously, in the long run, the only solution is to bring carbon emissions close to zero and eventually halt global warming and thereby halt the increase in extreme heat events. 기상 전문가들은 더 나쁜 상황을 막기 전에 하루빨리 구체적 행동에 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보시다시피 사다리를 타고 처바로 올라가 새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면봉으로 새 주둥이 안을 훑죠. 제로 코로나를 달성하려는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중국에서 새를 잡아다 핵산 검사, PCR 검사를 하는 영상이 SNS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방역요원이 사다리를 타고 건물 처마로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새를 한 마리 잡아서 내려옵니다. 기다리던 다른 방역요원이 면봉으로 새 주둥이 안을 훑습니다. 핵산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겁니다. 해당 영상이 찍힌 지역이 어딘지 확인되진 않지만 건물 간판에 한글이 쓰여 있는 걸 보면 북중 접경 지역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얼마 전 북중 접경 도시인 중국 지린성 투먼시에서는 방역 당국이 국경 근처와 주거지 곳곳에 그물망을 설치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는 북한에서 새가 넘어와서 바이러스를 퍼뜨릴까 봐 이를 막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집집마다 허수아비를 세우라는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혁신적인 방역 정책이라거나 새들은 안 놀라고 사람들이 놀랐다면서 비꼬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중 교역의 중심인 중국 단둥시는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자는 북한의 제안에 코로나를 이유로 다음 달 말까지 운행 재개는 힘들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을 체결한 일제는 경찰을 장악하고 해방이 될 때까지 경찰을 권력의 앞잡이로 써먹습니다. 경찰의 흑역사는 해방 이후에도 이어지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거치는 동안 끊임없이 정치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합니다. 이런 경찰이 정치적 중립의 기틀을 마련한 건 1991년입니다. 경찰법이 제정되며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은 독립관청이 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위원회가 설치되죠. 그런데 최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가 도화선이 됐죠.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도록 보좌할 부서를 신설하고 장관이 경찰 고위급 인사 재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만들며 고위경찰의 징계 권한을 가진다는 게 골자인데 이 권고안 대로라면 행안부가 경찰의 인사, 예산, 징계권을 다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권고안은 법령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만 거치면 바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들은 경찰의 중립을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인사까지 기름을 부었습니다. 권고안이 나온 날 치안감 인사가 발표됐는데 불과 2시간 만에 인사가 번복된 건 경찰청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될 수밖에요.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 완박 이후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본다고 권한을 빼앗아 경찰에 주고 경찰이 또 정권의 눈치를 보게 한다? 이건 그야말로 조삼모사 아닐까요? 경찰과 검찰의 존재 이유는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내가 여당이 돼도 야당이 돼도 지금 나온 경찰 통제 권고안을 수용할 수 있을지 한 번만
사지 해보면 어떨까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경찰 통제 중립성 어쩌나 였습니다. 위치 정보 시스템 GPS는 아직까지는 오차 범위가 꽤 큽니다. 적게는 15m에서 많게는 33m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오차 범위가 앞으로는 1m 이내로 줄어듭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고정밀 위치 정보 시스템을 실은 위성이 오늘 새벽에 발사됐거든요.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기둥과 함께 항공위성 1호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위성 보호덮개 분리, 1단 로켓 분리를 거쳐 28분 만에 모든 분리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한국형 항공위성 서비스인 카스 중계기를 탑재한 위성이 발사에 최종 성공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카스는 기존 15에서 33m 수준이었던 위치 정보 시스템 GPS 오차를 1m 수준으로 보정해 줍니다. 항공위성이 기존 GPS 수치를 받아 재측정하면서 오차가 기존의 15분의 1가량 수준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항공위성 1호기는 약 12일 뒤쯤 정지 궤도에 안착한 뒤 신호시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고정밀 항공위치 정보 기술의 자체 개발은 세계 7번째로 한반도 상공에 계속 머무르면서 24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한층 더 정밀하고 신뢰도가 높아진 위치 정보로 자동차 길 안내부터 농업, 군사 등 국민 생활 전반에 두루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GPS의 위치 정보 오차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항공기 운항의 안전과 효율을 높이고 드론, 또 도심항공,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미래 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번엔 외국 위성에 중계기를 탑재했지만 2027년 3호기 발사 때는 기술 개발을 통해 국산 위성에 탑재해 발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한국경제학계의 거목으로 불리던 조순전 경제부총리, 서울대 명예교수가 오늘 새벽 향년 94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조 전 부총리는 최근 노환으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으며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시즌 초 고전을 면치 못하며 하위권을 맴돌았던 NC와 KT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6월 승률 2, 3위를 달리며 우승팀의 면모를 되찾고 있는 두 팀의 원동력은 뭘까요? 최영규 기자가 전합니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부진으로 시즌 초반 각각 꼴찌와 8위로 주저앉았던 2년 전 챔피언 NC와 지난해 챔피언 KT. 하지만 SSG 등 쟁쟁한 상위권 팀들을 제치고 나란히 6월 승률 2, 3위를 질주하며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순위 상승의 원동력은 바로 투수진. NC와 KT는 6월 팀 방어율 1, 2위를 기록하며 철벽 마운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상 복귀 후 4경기에서 단 1실점, 방어율 0점대를 기록 중인 NC의 토종 에이스 구창모는 팀 상승세의 1등 공신입니다. 매 경기 점점 치르면서 몸은 더 좋아지고 있고 조금씩 감 같은 부분은 이제 찾아가고 있어서 하루빨리 감이나 이런 부분 다 회복해가지고. KT의 고영표 역시 경기당 무려 7이닝을 소화하면서도 6월 방어율 1점대에 투수 기여도 1위를 기록하며 팀을 5위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스트라이크 많이 던지다 보면 타자들도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런 게 많은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한국 시리즈에 도전해서 최정상에 쓰는 게 목표입니다. 나란히 올 시즌 부진의 늪에 빠지면서 자존심을 구겼던 NC와 KT. NC는 5위와 5게임 차, KT는 선두와 10게임 차가 날 정도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기적과도 같았던 우승의 기억을 떠올리며 가을 야구를 향한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이번 장마는 시작부터 요란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인천, 강화와 경기 파주는 호우경보로 격상됐고요. 앞으로 서쪽 지역으로는 호우특보로 완전히 뒤덮이겠습니다. 현재 비구름대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포하면서 시간당 최고 50mm 안팎의 장대비를 퍼붓고 있는데요.
이 세찬비는 수도권을 포함한 강원 영서 지역은 오늘 밤까지, 충청과 남부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제주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의 장대비를 쏟아내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과 제주로 150mm 이상, 전북도 12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중부와 경북 북부, 경남도 30에서 100mm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새벽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8도로 오늘보다 약간 더 높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남해안과 제주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앞으로 동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내륙 지역의 장마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중부를 중심으로 다시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